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들려드릴 작품은 우혜령 작가님의 소풍입니다. 이 작품은 마음을 다 잡지 못하고 평생을 밖으로 나돌며 방황하던 아버지와 두 딸의 숨겨진 이야기에 관한 작품입니다. 그럼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소풍, 우혜령. 들꽃은 이제 조금 시들었다. 보라색 섞인 자줏빛 꽃송이와 흰 눈처럼 청결하던 작은 꽃들이 그 빛을 조금씩 잃기 시작했다. 산소로 올라가는 산길 모퉁이에서 그 꽃무리를 발견한 정연은 감탄하며 말했다. 이 빛깔 좀 봐. 도저히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색이야. 정호가 상석에 주섬주섬 전이며 포와 과일을 차려놓는 동안 정연은 꺾은 들꽃다발을 상석 앞 흙 위에 꽂았다. 언니, 아버지가 들꽃을 꺾었다고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 일어서지 못하고 옆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드는 꽃대궁이 밑에 흙을 덮어 돋우면서 정연이는 엄니를 올려다보았다. 야생적인 건 그대로 두는 게 제일 좋은 대접이라던 아버지 이야기가 기억 속으로 스며들어왔다. 돌아가신 분이 뭘 아시겠니? 다 살아있는 사람들 놀이지. 정연은 소리내어 웃었다. 언니, 겨우 40이 넘었다고 벌써 노인네 티를 내는구려. 칠남이네 할머니 말투 그대로야. 이제 도저히 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들 때마다 혼자서 이 산소를 찾아들던 버릇을 알면 정연이도 웃지는 않을 것이다. 왜 살아있는 사람들 놀이를 하러 여기까지 자기는 찾아왔던 것일까? 전에 다른 여자가 생겼던 남편과 명색상의 화해를 하던 날 이곳에 왔었다. 산소에 자라난 잡풀들을 뽑으면서 정우는 혼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다. 그 바람 불고 춥던 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가슴속에 접으며 정우는 잔디를 뚫고 하나 둘씩 솟아난 작은 실뱅 같은 잡초까지 다 뽑아버렸다. 질기고 모진 생명력을 지닌 채 있는 힘을 다해 뿌리를 내리고 뻗어오르는 잡초에 손을 대며 정우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나무 뿌리를 캐내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 인생에서 지킬 마지막 자존심까지 누군가 짓밟으면 그때는 일어서서 싸워야 하는 게 인간의 의무라고 하던 아버지였다. 모든 굴욕을 참기로 한 뒤에도 마음은 아프고 쓰라렸다. 아이들 때문이라기보다는 실상 어둠 속에 미로처럼 퍼져 있는 우유부단함 때문이 아닐까. 향은 푸르스름한 빛으로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서 작은 반딧불처럼 빛났다. 아버지의 혼은 정말 이 향불의 연기를 타고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일까?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거리를 띄워놓고 울지 않고도 산소 앞에 앉을 수 있게 되기까지 몇 번이 넘는 가을이 지나갔다. 정우는 정연이 따르는 술을 받아 상석에 두고 2번 큰 절을 하고 1번 반절을 했다. 정연이 이어 절을 올렸다. 찬압 뚜껑에 받아 놓았던 술을 정연과 한 모금씩 나누어 마시고 정우는 익숙해지지 않는 술의 쓴맛에 진저리를 쳤다. 정우는 전이며 나무를 주섬주섬 상석 아래 내려놓고 동생과 마주보고 앉았다. 언니네 식구들 다 떼어놓고 이렇게 둘이 오니까 나는 참 좋은데? 정연은 장난기가 묻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야 형부가 없어서 별로 안 좋겠지만. 그런 소리 마. 너하고만 있는 게 더 편하고 좋네. 입안이 메마르고 별로 식욕이 동하지 않았지만 동생에게 권할 겸 정우는 젓가락을 들었다. 참, 여느 사람들과 다른 아버지였어. 안 그래? 정연이 회한이 담긴 억양으로 말했다. 정연의 내부에 깊고 어둡게 가라앉아 있을 무거운 기억을 떠올리며 정우는 한동안 말없이 느린 젓가락질을 했다. 수술을 앞두고 병상에 누웠던 아버지는 가끔 정우에게 농담을 던졌다. 여기 오는 사람들이 자기는 살아있다는 게 하도 좋아서
죽어가는 사람 구경하러 오는 거 너 알고 있니? 정우가 항의조로 대답을 하려고 하자 아버지가 말을 막았다. 관둬라. 나는 여기 누워서 인생이 허위라는 데 대해 그만 실증이 난다. 내 병이 뇌암인 거 알고 있어. 아버지의 얼굴에 그늘이 끼며 혼잣말처럼 뱉는 말에 정우는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한참 후 아버지는 낮고 침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사실 나는 죽음과 맞서 담담하게 떠나는 마지막을 꿈꿔왔지. 그런데 막상 닥치니까 겁부터 나는구나. 아버지. 아버지는 쓸쓸한 미소를 담은 채 정우를 보며 물었다. 너 나를 미워한 적도 많겠지?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여들며 주위가 뿌연 회색빛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다 안다. 내 마음의 상처. 정연이 그 아이가 겪었을 고통도. 아버지의 손이 멈칫거리며 정우의 손을 잡았다. 정우가 그 손을 마주치자 아버지의 눈이 그녀의 얼굴을 더듬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도 내 삶의 어디에도 맑은 부분이 보이지 않는구나. 다음 날 뇌수술을 하러 수술실에 실려 들어간 아버지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두 주위로 세상을 떠났다. 예전에 이북에서 대지주의 아들이었다는 아버지는 말년에 전주 트럭을 몰고 공사판을 떠돌다가 생을 마감했다. 10여 년 전 일인데도 황량한 바람이 불던 언덕길을 올라 화가 나던 날의 장면들은 머릿속에 멈춰선 그림처럼 뚜렷했다. 3월의 쌉스름한 봄기운과 언땅이 냉기가 뒤섞인 언덕을 오르면서 정우는 작은 나무 뿌리에 채어도 중심을 잃을 만큼 앞이 안 보이게 울었다. 왼팔에 성금 배완장을 두르고 뒤에 따라오던 남편은 함께 산을 올랐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때까지도 정우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 대신 남편이 자기 삶의 의지가 되리라고 굳게 믿었다. 말년에 강원도 땅에 바람을 거슬러 트럭을 몰고 혼자 생활하던 아버지는 자신만이 세계에 혼자 갇혀 있으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서울로 가시자고 완곡하게 권유하러 내려왔던 정우는 추운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새어드는 허술한 방에서 아버지가 남긴 작은 쪽지만을 발견했다. 김삿갓이 도망 다닐 때 이러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나는 내가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한 지낼만 하다. 다른 곳으로 옮긴다. 너희가 원하는 식으로 나를 돌보려고 하지 마라. 나는 숨이 막힌다. 그 이후 넓고 편안한 아파트 방에서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정우는 가끔씩 죄스러움에 가슴이 막히는 듯 했다. 그 후 옛날 아버지 고향 친구들이며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정우는 아버지를 다시 찾아 나섰다. 옅은 흑색으로 탄 얼굴에 낡은 목수건을 두르고 거대한 나사모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전주차 옆에서 옷에 묻은 흙을 털고 있다가 정우와 시선이 마주친 아버지는 낭패한 듯 얼굴을 찌푸렸다. 먼지가 피어오르는 황갈색 길에 낡은 노란색 전주차를 배경으로 서 있는 아버지는 몹시 추워 보였다. 너 어떻게 여길? 정우는 애써 웃어 보이려고 했다. 아버지, 제가 탐정 지망생인 거 모르세요? 밤에 아버지가 거처하는 단칸방에 따라간 정우는 딸을 막무가내로 얹혀두고 그가 끓여주는 동태찌개를 한 숟가락 뜨면서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안으로 가두었다. 왜 안색이 안 좋으냐? 찌개가 맛이 없니? 아버지, 제발 그런 농담 마시고 서울로 함께 가세요. 왜 김서방 체면 때문이냐? 아버지는 웃음 섞인 어조로 물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 연세가 몇이세요? 60이 훨씬 넘은 연세에 산골길을 돌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시면.
나는 40된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 내가 김서방보다 아마 더 튼튼할걸? 우리 둘이 산길 뛰어 올라가기 시합해볼까? 정우와 아버지는 둘 다 가슴에 박힌 이야기는 더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행하는 속죄의식은 정우의 가슴에 못을 하나 더 박는 행위일 뿐이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까지 그렇게 가히 눌리듯이 읽고 싶지 않아요. 전 아버지가 따뜻하고 편안하게 잘 계시다고 생각하며 아침에 잠을 깨고 싶어요. 넌 내가 어떤 잠을 깨고 싶은지는 묻지 않는구나. 아버지의 얼굴은 침통했다. 그는 한참 후에 낮게 말했다. 내 편한 잠은 피난 내려올 때 다 끝났어. 죽도록 피곤하지 않으면 잠들기가 어려워. 옹송그리고 얼핏 잠들었다가 새벽에 잠을 깨자 아버지는 이미 자리에 없었다. 정우는 기가 막히면서도 체념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마음에 숨은 다른 의식은 그녀에게 속삭였다. 너도 할 만큼은 해보지 않았어? 이제 너 보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 돌아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많은 부분을 잊어버려라. 몇 달 후 아버지 고향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가 왼쪽 다리가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절대로 딸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할 수 없이 몰래 전화한다는 이야기였다. 한달음에 강원도로 달려간 정우는 오래된 전주차를 처분하고 서울로 가겠다는 약속을 아버지에게서 겨우 받아냈었다. 혹시나 해서 깊이 잠들지 못하고 몸을 뒤채던 정우는 장결에 허전한 곁을 느끼고 소스라치게 놀라 밖으로 나갔다가 기척을 내지 못하고 그대로 제자리에 서 있었다. 아버지는 새벽의 희부유만 어둠 속에서 이미 고철더미같이 되어버린 전주차를 만지며 서 있었다. 구부정한 어깨에 초겨울의 서리처럼 내려있는 외로움과 늙음은 괴물 기계 같은 전주 옆에서 더 가슴 쓰라렸다. 아끼는 사람을 어루만지듯 그는 차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돌아오마. 다리가 낫기만 하면 꼭 돌아오마. 그러나 불편한 다리는 뇌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었다. 정우는 그렇게 아버지를 잃었다. 가끔씩 그녀는 가슴앓이를 했다. 차라리 전주차와 함께 마지막까지 황갈색 길 위를 떠돌다가 돌아가시는 게 더 아버지에게 낫지 않았을까. 사면에 흰 벽에 갇힌 아버지는 병원을 못 견디어 했다. 그는 아이처럼 정우에게 제발 내보내달라고 여러 번 조르기도 했다. 언니, 우리 이북에 있다는 형제들 만나면 한 핏줄로 캥기는 게 있을까? 정연이는 생선전에 박힌 가시를 발라내며 불쑥 물었다. 정말 아버지는 이북의 아내와 아이들을 잊지 못해서 그렇게 살다 가셨을까? 정연이는 돌멩이를 하나씩 집어내듯 말을 또박또박 끊었다. 어머니하고 우리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아무 의미도 되지 못했을까?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정연의 흘러내린 앞머리를 쓸어 올려주었다. 햇볕을 쬐이며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있던 유년 시절의 기억이 밀려들었다. 난 정연의 말끝에 울음이 매달려 있는 걸 감지하며 정우는 가만히 그녀의 작은 어깨를 감쌌다. 정연은 언니에게 기댄 채 한동안 울음 끝을 사귀지 못했다. 놀다가 돌아온 어린 정연은 보이지 않는 어머니를 부르며 온 집안을 헤매다가 찾아 들어간 지하 연탄광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서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허공에 떠 있는 발을 흔들던 정연은 푸른 얼굴에 튀어나온 눈과 혀를 작은 창의 틈새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으로 보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정우는 가끔 살피듯 동생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다시는 5살 때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는 이 아이는 그 희미한 연탄광에서 보았던 그 모습을 이제 다 잊었을까. 그 당시 아버지는 연락할 길도 없이 작은 트럭을 몰고 일하며 집을 떠나 방랑할 때였다.
옆집 칠남이 할머니와 이웃의 도움으로 어머니를 화장한 지 열흘 후에 그가 집에 들어섰을 때 정우는 시선을 피하며 아버지하고 마주서지 않았다. 어머니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힘없이 툇마루에 쓰러지듯 앉았다. 칠남이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면서도 가시돋친 소리를 했다. 그렇게 정 많은 각시를 쓴 외보듯 하고 돌아들더니 아버지는 그 후 정우가 결혼할 때까지 밖으로 나돌던 버릇을 끊었다. 그는 자동차 부품 상해를 차리고 묵묵히 일해 두 딸을 대학까지 공부시켰다. 그의 얼굴은 속에서 밀려나오는 열에 타버린 듯 표정 없고 조용했다. 아버지는 정연이를 더 살뜰하게 보살폈다. 얼굴에 그늘이 지고 사람의 눈을 피하려 드는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도두어 주려고 애를 썼다. 허우대 좋고 몸피가 튼실한 아버지를 닮은 정우와는 달리 정연의 몸은 작고 연약해서 애달프리만큼 안쓰러웠다. 이상하지? 어쩌면 너는 그렇게 애비 애미를 하나도 안 닮았느냐? 옆집 칠남이 할머니는 가끔 앞치마 귀퉁이에 끼고 들어온 옥수수며 고구마를 꺼내 아이들 손에 쥐어주며 구시렁거렸다. 딸을 6을 낳고 그 후에야 아들 하나를 겨우 얻은 칠남 할머니는 인정 많은 만큼 주책 없고 수다스러웠다. 아버지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비스듬히 몸을 반쯤 옆으로 돌리고 참섭을 하지 않았다. 한 번은 칠남 할머니가 속옷 주머니에서 조그만 명경을 꺼내들며 정연이와 정우를 함께 거울 앞으로 불러 모아 얼마나 둘이 닮지 않았는지를 일깨우려고 들다가 아버지의 불통맞은 호령에 혼비백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한동안 삐쳐서 걸음을 끊은 적도 있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쓸데없는 짓은 아버지의 음성에는 어두운 노여움이 담겨 있었다. 정연은 언니의 품에서 몸을 빼내 아버지의 산소를 한 손으로 쓰다듬으며 꺽꺽 소리를 내어 울었다. 어머니 때문에 아직도 아버지가 원망스럽니? 정연이는 머리를 세게 흔들었다. 언니, 나 다 알고 있어. 다, 전부 다. 정호의 가슴은 철렁 흑빛 물길 아래 잠겨드는 것 같았다. 무얼 아느냐고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둘이 이렇게 단둘이 마주 앉기는 아버지 장례 이후 처음인 것 같았다. 다른 때는 식구들이 함께 늘 있었고 둘이는 되게 가벼운 농담처럼 일상사의 사질구레한 이야기들을 스치고 지나가며 나눌 뿐이었다. 정연이 그리는 그림에 나타나곤 하는 어두운 격정과 분노의 빛깔들은 때때로 정호를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언니도 알고 있었지? 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 혈액형 검사 이야기를 했을 때 언니가 슬그머니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던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정연아, 우리 그런 이야기 더 하지 말자. 정우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정연은 단호했다. 더 이상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살다간 병이 나서 죽을 것 같아. 사실 우리 어머니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어. 정연아. 정연은 먼 곳을 보는 눈빛인 채로 오른손을 들어 강하게 정우의 말을 제지했다. 어머니 자살이 자신의 부정함 때문이라는 걸 어렴풋이 깨달은 건 중학교 들어간 다음이었던 것 같아. 언니는 모를 거야. 언니가 학교 간 사이에 어떤 아저씨가 집에 와 앉아있고는 하던 사실을. 게다가 더 지독한 일은 자조하는 듯한 웃음이 정연의 입가에 매달렸다. 어머니가 그 사내에게 버림받고 자살했다는 사실이야.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정연아, 그런 터무니없는. 정연은 타는 듯이 빛을 내는 눈으로 정호를 똑바로 응시했다. 틀릴 수가 없어. 이게 다 그 사내로부터 들은 이야기야. 내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지금도 가끔 학교로 용돈을 얻으러 나를 찾아와.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음식 냄새에 꼬여든 말벌 한 마리가 윙윙거리는 날개짓 소리가 믿기 어려울 만큼 크게 들렸다. 나는 아버지에게 무거운 짐이었을 거야. 그렇지 않아.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귀해하셨니? 하늘 위로 잠자리가 날았다. 엷은 망사깃 같은 잠자리 날개를 보며 정우는 아무 말도 더 할 수가 없었다. 자신의 모든 재능을 한 남자의 사랑에 기대어 기꺼이 묻어버릴 수 있다고 당돌하게 스스로 선언했던 정우의 꿈은 결혼 후에 하나씩 부서지며 파괴되었다. 그러나 정우는 혼자 서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어려운 진로 앞에서 입술을 깨물고 버티던 그 아이의 힘 뒤에 이런 슬픔이 숨어 있었으리라는 것을 아무도 짐작 못했을 것이다. 얼마 전 몇 달 만에 제자와의 동거를 청산하고 개인전을 준비하러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 때문에 안 되겠더군.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어. 몇 년 전 미친 정열에 끌려 자신의 모델이던 여자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처럼 그는 당연히 용서받으리라는 듯이 덤덤하게 말했다. 어떻게 그는 자신을 피카소나 고갱과 비교하며 아내의 가슴을 찢어내는 여자 섭렵을 당연시하는 것일까? 정우는 자신이 결혼하며 놓았던 교직 생활의 의미를 반추해보며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정우의 깊은 내면에는 그녀가 살아가야 할 앞길의 과제를 선명하게 말해주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 듯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침의 눈뜨기였다. 하루라는 시간의 실뭉치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그녀 앞에 길고 긴 그림자를 이끌며 다가와 있고 그녀는 그것과 매일 부딪혀야 하는 일이 괴로웠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혼돈스러운 머리로 남편의 빈 옆자리를 보는 것만큼 내키면 제멋대로 돌아오는 그를 바라보는 일도 힘들었다. 이제 자신의 일을 가져보지 그래. 무엇을 다시 시작하기에도 늦은 나이에 이런 소리를 던지는 남편을 정우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결혼 초의 남편은 그를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며 집안에서 아이만 길러주기 바랐다. 외로운 기가가 싫고 정성이 당기지 않은 밥상 앞에 앉는 일이 지긋지긋하다는 그의 말을 정우는 애정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그는 자기 성취를 이루고 혼자 다른 세계에 들어간 포만함으로 그녀의 무능함과 우울함을 경멸의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정우는 가끔 자리에 누운 채 침대를 빠져나가 목을 맬 노끈을 찾아 헤매는 자신의 환영을 보았다. 마음이 허공에 떠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다 지쳐 다른 남자에게서 새로 인생을 발견해 보려던 어머니가 지하실 벽에 마른 대구며 굴비를 걸던 그 큰 대못에 밧줄을 걸 때 느끼던 비참한 신경을 정우는 자주 자신의 것으로 느꼈다. 언니, 나는 부모보다는 훨씬 현명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 개인전도 열고 프랑스 유학 생활을 거쳐 교수 자리를 얻은 정연의 삶은 성공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자부할 수 있는 것이었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인 것도 아틀리에를 집에 차리고 거기에 파묻혀 있기에는 더 좋은 환경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내게는 해낼 수 있는 일에 성취감이 있잖아. 정연은 쓸쓸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살고 있더라고. 다른 사람들을 내 생활 속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이 두려웠어. 결혼에 뒤따르는 여러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가 겁이 나기도 했고. 아마 정호의 삶이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도 동생이 결혼의 틀에 매여 살기를 거부하는데 기여를 했을지 모른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후회가 되니? 정혜는 말없이 향 3개를 더 꺼내서 불을 당긴 다음에 사이어가는 향의 재를 털고 향로에 꽂았다. 그리고는 담배 1개비를 꺼내 불을 당긴 다음 어슷하게 향로에 걸쳐 놓았다. 아버지가 담배를 참 좋아하셨는데.
담배를 한 갭이 더 꺼내어 피워 물며 정연은 밀어내듯이 연기를 내보냈다. 사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한동안 결혼을 심각하게 생각해 봤었어. 정연은 고개를 흔들며 혼자 웃었다. 그런데 왜? 정연은 잠자코 담배를 거의 다 피운 다음에 억양 없이 말했다. 결혼한 사람이야. 아이도 있고 이혼하겠다고. 정우는 충격을 받은 채 잠시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정연은 어두운 밤길을 그와 함께 걸을 때면 전혀 달라 보였던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랜 후 그 근처를 찾아갔을 때 그곳은 전에 걷던 방향의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빼곡히 아파트가 들어서 있더라고 정연은 이야기했다. 산길도 있고 가끔 공사장 인부들이 피워놓은 불빛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는데 이야기를 마친 후에도 정연의 시선은 그날 밤의 불빛을 더듬어 회상하듯 먼 곳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다. 눈앞에 잔디를 덮고 누운 아버지의 죽음의 집, 하늘에서 빛을 내뿜는 해와 들꽃의 독특한 색조, 말벌의 날개소리, 두 자매의 가슴 속에 자리 잡은 슬픔은 함께 뒤섞여 현실의 세상을 떠난 듯한 몽롱한 느낌을 주었다. 정우는 오래 지난 후에도 오늘의 이 느낌들을 다 기억하게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다음 학기에 안식년이 시작돼. 이제 방학이 되면 전에 공부하던 곳에 좀 가 있으려고 해. 얼마나? 정연은 눈에 차오르는 눈물을 숨기지 못했다. 사실은 잘 모르겠어. 정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집 아이들이 엄마 없이 남겨지게 할 수는 없지 않아. 우리들처럼. 정연은 두 손을 내리고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언니한테 말 안 했지만 오늘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드리러 온 거야. 정우가 입을 열려고 하자 정연이 제지했다. 잘 지낼 거야. 내가 지내던 파리의 방도 다시 마련이 되었어. 한동안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폼페이의 폐허와 피사의 사탑에도 가보려고 해. 이상하게 그 두 군데서 다시 가보고 싶어. 화산재를 뒤집어 쓴 채 포옹하고 죽어있는 연인들을 내 눈으로 보고 싶어. 정우는 자신도 떠나고 싶은 심정을 토로하고 싶었다. 용납하기 어려운 남편의 행동을 수용하며 한 집에 살아야 하는 날들이 너무 괴로워. 가위에 사슬을 엮고 매달려 있는 두 아이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서 나는 가위에 눌린 것 같아 라고. 내가 부러워. 나는 사슬에 얽매여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언니, 그 사슬이 우리를 살아남게 하는 힘이야. 나는 피사에 가서 기울어지게 서서도 쓰러지지 않는 탑을 보고 싶어. 나를 살아남게 할 힘을 줄 수 있는 사슬을 찾아보러 떠나는 거야. 내게는 놓지 않은 붓이 있지 않니? 정우는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그림이 내게는 사슬이 되면서도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거야. 아버지는 이런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을까? 그는 아마 아무 말 없이 정연의 어깨를 안아주기만 했을지 몰랐다. 세상의 어려움을 견디고 힘들게 살아남은 우리 자매의 삶에 빛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정호는 사랑이란 그렇게 절대적인 감정은 아니라고, 더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정연의 선배였던 가난하고 패기 없는 남편을 택했을 때 내 가슴은 사랑의 승리와 자만의 그림으로 넘쳤어. 그러나 이제 봐라. 나는 나이 들어 성공한 그의 애정을 갈구하며 껍질만 남은 이상한 모습이 되어버리지 않았니? 하고. 다른 정리는 다 되었니? 정연은 일어서서 아버지의 무덤에 술을 부었다. 그리고 무덤을 두 손으로 끌어안듯 하며 기대었다. 언니, 나는 어떤 때 산다는 일이 너무 겁이 나. 정우는 일어서서 그녀의 곁에 섰다. 그래도 우리 삶에 즐거운 부분이 있지 않니?
어린아이의 웃음이나 봄날의 꽃빛깔 같은, 그리고 오늘 같은 아버지와의 삶의 기억에는 슬픔을 되살리게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떤 의미로 달관의 그림자도 있었다. 아버지는 정우의 결혼 결정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정말로는 내가 지닌 모든 것을 다 그를 위해서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냐? 아버지의 눈은 묻고 있었다. 아버지, 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제가 가져보지 못했던 아늑하고 햇빛이 넘치는 것 같은 가정을요. 자신이 있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녹여 넣어 사람들이 부러워할 낙원의 그림을 내 가정에서 실현시켜 보이고 말겠어요. 남편은 그림을 그리고 저는 아이들과 그를 돌보며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아버지는 쓸쓸히 웃었다. 젊어서 이북에 있는 옛날 아내와 결혼할 때 그런 꿈을 꾸었단다. 순진하고 나를 보면 얼굴을 붉히던 아내가 나는 참 좋았어. 그 그림자에 대한 꿈은 억센 내 어머니를 받아들이는데 많이 장애가 되었다. 이제 아버지는 정말 숙면을 취하고 계신 걸까? 아버지는 시신을 화장해서 강에 뿌려달라고 했지만 정우는 자신이 자리 잡은 묘지에 아버지를 눕게 했다. 혹시 이북의 아내에게로 흘러 돌아가려는 아버지의 혼을 여기에 잡아 묶어 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도 들었다. 언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정유는 무덤가의 남풀에 얼굴을 대며 말했다. 그냥 사는 거지 뭐. 정유는 소리내어 웃었다. 봐, 꼭 칠남이 할머니야. 그 수다스러운 할머니. 그래도 우리에게 참 정다웠었는데. 약간 굽은 허리에 이리 끊을 사이가 없이 분주했던 칠남이 할머니는 가끔씩 사주를 짚어보며 혀를 끌끌 차고는 했었다. 정호, 너는 청구가 끼어서 외로울 팔자고 정연이, 저녀는 역마살이 끼어서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살 팔자라고. 주책 없는 노인네. 시끄럽기도 하다고 그때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세상을 떠돌면서 내가 살 모양이네. 정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정연이 낮게 말했다. 하지만 언니는 외롭지는 않잖아.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형부도 있고 그런 일들이 참 귀하게 생각돼. 그래? 정우의 울림이 없는 대답에 정연은 정색을 하고 언니를 마주 보았다. 언니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냥 나도 늙고 있는가 봐. 정연은 자리 위를 주섬주섬 치우더니 신을 벗고 그 위에 누웠다. 그리고 손짓을 해 언니를 불러 곁에 누우라는 신용을 했다. 정호는 그녀 곁에 누웠다. 정연이 몸을 돌리며 언니를 꼭 끌어안았다. 우리 옛날 소꿉장난 하던 기억나? 정호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한참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언니는 엄마가 되고 나는 어린아기 노릇을 했지. 그랬었다. 그들은 별스럽게 사이좋은 자매였다. 정우는 동생을 볼 때마다 동공을 뚫고 들어가 그녀의 머리에 인각이 되었을 매달린 어머니의 기억을 지울 수가 없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햇빛 아래 누워 있었다. 엄마 생각이 나? 정연의 어조는 조용했다. 해가 비껴가고 있는 무덤 앞에 두 여자는 한참을 말없이 누워 있었다. 사위는 조용하고 누군가를 돌볼 의무감이 사라진 정적은 평화스러웠다. 형부가 여러 번 다른 여자가 있었단다. 정연이 머리를 추스르며 일어나 앉았다. 그녀는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누워있는 언니를 내려다보았다. 늘 집으로 돌아오기는 했지. 그런 일을 그대로 받아들였어? 대답이 없던 정우는 한참 후에 말했다. 오늘의 기억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거야. 너하고 같이 아버지 앞에 누워 아이들처럼 이야기하던 것도, 들꽃의 빛깔도.
오랜 침묵 후에 정연은 말을 이었다. 우리는 왜 어떤 시인처럼 소풍 나온 아이들같이 살지 못하는 걸까? 어디 사는 게 그렇게 소풍으로 끝나야 말이지. 정우는 일어서며 주섬주섬 짐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가자, 아이들이 기다리겠다. 산속 아래쪽 언덕길을 내려오면서 정우가 말을 건넸다.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먹자. 정연은 머리를 젓다가 언니의 시선을 느꼈는지 적막하게 웃었다. 그저 형부를 보는 게 자기 집에 돌아간 그 사람을 보는 것 같아서 내키지 않네. 걸어 내려오다 정우가 돌부리에 채워 넘어질 뻔하자 정연이 얼른 몸을 부축해주며 웃었다. 조심해. 그래도 언니는 누군가가 기다리는 몸이잖아. 정우는 걸어 내려오면서 고개를 돌려 아버지의 묘를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정연이를 잘 돌봐주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얼핏 무덤 앞을 스쳐 지나가는 듯이 느꼈다. 정연이 언니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정연의 손을 꼭 마주지었다. 둘이는 들꽃이 여기저기 피어있는 길을 소풍에서 돌아가는 두 아이들처럼 걸어 내려갔다. 정연의 노래소리만 길 위로 내려앉았다. 어느새 정연의 흰색 차가 언덕 아래 내려앉은 새 한 마리처럼 시야에 들어왔다.